저 산 너머 70세 노인에게 시집 가거라. 그것이 이 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사약사발을 받아든 아버지가 18딸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이튿날 설라는 백발 노인의 다 쓰러져 가는 움막으로 가마도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곱게 자란 대감집 규수가 늙은이의 첫날 밤 신부가 되었다며 혀를 찼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필 그 노인을 점 찍은 데에는 아무도 모르는 까닭이 숨어 있었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양도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송계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지요. 이 마을 어귀에는 소슬대문을 잇는 어른 기와집이 한 채 서 있었는데 바로 윤대감의 집이었지요. 윤대감의 이름은 지연이라 하였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에 올라 벼슬길에 들었으나 워낙 곧고 바른 사람이라 권세에 아첨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는 오르지 못하고 늙음하게는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에 돌아와 글을 읽으며 지냈지요. 사람들은 그런 윤대감을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송계골에 윤대감이 계신 한 이 고을에 억울한 일은 없을 게야. 가난한 이가 송사에 휘말리면 윤대감이 앞장서서 글을 써 주었고 굶는 집이 있으면 곳간을 여러 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윤대감을 어버이처럼 따른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요. 윤대감에게는 늦은 나이에 얻은 외동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설란이라 하였습니다. 눈썹은 가는 붓으로 그린 듯 또렷하고 눈동자는 가을 물처럼 맑은 처녀였지요. 얼굴만 고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곁에서 글을 배워 웬만한 선비보다 글 읽는 솜씨가 나았습니다. 윤대감은 그런 딸을 두고 이따금 허허 웃으며 말했지요. 내가 사내로 낳더라면 능히 정승판서가 되었을 것을. 그러면 설라는 곱게 눈을 내리깔고 또박또박 대답했지요. 소녀는 정승판서가 부럽지 않사옵니다. 아버님 곁이 천하에서 가장 좋은 자리이옵니다. 그 말에 윤대감은 더욱 흐뭇하여 딸의 머리를 쓰다듬곤 했습니다. 이 집에는 또 한 사람, 늙은 유모 박씨가 있었습니다. 설란이 갓난아기 적부터 품에 안고 키운 사람이라 설란에게는 어미나 다름없었지요. 설란의 어머니는 설란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빈자리를 박씨가 메워온 셈이었습니다. 박씨는 허리가 굽고 머리가 희끗했지만 눈빛만은 더없이 따뜻하고 입은 무거운 사람이었지요. 우리 아씨가 이만큼 잘하셨으니 이 늙은 것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지요. 박씨는 설란을 볼 때마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설란 또한 박씨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바느질을 하다 손끝을 바늘에 찔리면 박씨가 호들갑을 떨며 달려왔고 설란이 글을 읽다 밤이 깊으면 박씨가 손수 등잔에 기름을 채워주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뜰에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자 박씨가 그 아래 멍석을 깔고 설란을 불렀습니다. 아씨, 이 늙은 것이 살구꽃떡을 쪘으니 어서 와 드셔보세요. 할멈 솜씨가 갈수록 느시는구려. 이리 고운 떡은 대궐에서도 못 먹을게요. 설란이 떡 한 입을 베어 물고 환하게 웃자 박씨는 그 모습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는 듯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이렇듯 윤대감의 집은 비록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정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곳이었지요. 윤대감의 집에는 한 가지 더 남다른 인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 윤대감이 벼슬에 있을 적에 거두어 가르친 제자가 하나 있었지요. 이름은 서도경이라 하였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떠돌던 것을 윤대감이 그 됨됨이를 알아보고 집으로 들였습니다. 도경은 짙은 눈썹에 형형한 눈빛을 지닌 청년이었지요. 말수가 적고 속이 깊어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을 보고야 마는 사람이었지요. 윤대감은
이 제자를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글과 무예를 함께 가르쳤고 사람의 도리를 일렀습니다. 도경 또한 스승을 친아버지처럼 따랐지요. 새벽이면 도경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밤이면 스승의 방에 군부를 지폈습니다. 한 번은 윤대감이 곧불이 들어 며칠을 알아누운 적이 있었지요. 그때 도경은 사흘 밤낮을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약을 다리고 이 말을 짚었지요. 이 사람아, 내 몸이 상하겠다. 그만 가서 눈을 좀 붙이거라. 스승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을 보아야 소생도 발을 뻗고 자겠습니다. 도경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윤대감은 모지 이기는 척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무예를 닦을 때도 도경은 남달랐습니다. 마당에서 목검을 휘두르는 그의 몸놀림은 바람처럼 날래고 바위처럼 묵직했지요. 설라는 이따금 마루 끝에 앉아 도경이 검을 휘두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곤 했습니다. 땀에 젖은 도경의 등판이 어찌나 든든해 보이던지 설라는 까닭 모를 두근거림에 얼굴을 붉히곤 했지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윤대감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바람이 자라났습니다. 어린 설란과 도경을 짝지어 주고 싶다는 바람이었지요. 도경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그 고든 마음과 깊은 뜻이 천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윤대감은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설란이 15 되던 해 윤대감은 두 사람의 혼약을 맺어 주었습니다. 도경아, 설란이를 너에게 맡기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약조는 변치 않을 것이다. 스승님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소생 목숨을 다해 아씨를 지키겠습니다. 도경은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맹세했지요. 설란은 발그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마음이 어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곁에서 보아온 도경이었습니다. 설란에게 도경은 든든한 오라비 같기도 하고 어느새 마음 한 구석을 깊이 차지한 정인이기도 했지요. 혼약을 맺은 뒤 도경은 잠시 스승의 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혼인을 올리기 전에 소생 세상에 나아가 작은 공이라도 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빈손으로 아씨를 맞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허허,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말리지 않으마. 다만 몸을 상하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너라. 그렇게 도경은 길을 떠났습니다. 설라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멀어지는 도경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도경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손을 들어보였지요.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윤대감의 집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에 최도식이라는 판서가 있었지요. 기름진 낯빛에 처진 눈을 한 이 사람은 겉으로는 더없이 온화한 척했지만 속은 시커먼 자였지요. 높은 자리에 앉아 나라시를 보면서도 뒤로는 벼슬을 팔고 백성의 재물을 긁어 모았습니다. 고을의 수령 자리를 돈으로 사고 팔았고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최도식의 위세가 두려워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지요. 한 번은 젊은 간관 하나가 용기를 내어 최도식의 비리를 넌지시 아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관은 채보름도 지나지 않아 엉뚱한 죄목을 뒤집어 쓰고 먼 변방으로 쫓겨났지요. 그 일이 있은 뒤로 도성 안에서 최도식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판석께 밑보이면 패가 망신을 면치 못한다. 이것이 도성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었습니다. 최도식은 그렇게 쌓아 올린 권세를 등에 업고 제 욕심을 채우는데 거리낌이 없었지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윤대감만은 달랐습니다. 윤대감은 비록 벼슬에서 물러났으나 나라가 썩어가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도식의 비리를 낱낱이 적은 상소를 올리기로 마음먹었지요. 은밀히 증거를 모으고 밤을 새워 그를 다듬었지요. 한 사람의 탐욕이 만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니 내 어찌 눈을 감고 있겠는가. 윤대감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 곁에서 먹을 갈던 설란이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아버님, 그 일이 위험하지는 않으시옵니까? 최 판서의 세도가 하늘을 찌른다 들었사옵니다. 윤대감은 딸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지요. 설란아, 잘 새겨 듣거라. 사람의 참모습은 겉이 아니라 그 속에 품은 뜻에 있느니라. 비단옷을 걸쳤다 하여 귀한 것이 아니요. 누더기를 걸쳤다 하여 천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참모습이니라. 설란은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도 형형하여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명심하겠사옵니다. 아버님.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훗날 설란의 가슴 속에서 어떻게 되살아날지 그때의 설란은 결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최도식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윤대감이 자신의 비리를 캐고 있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어간 것이지요. 최도식은 기름진 손으로 수염을 쓸어내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윤지연이라 벼슬을 내려놓은 늙은이가 아직도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어디 누가 이기나 두고 봅시다. 그의 두 눈에 음험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곧고 바른 학자와 탐욕에 찌든 권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부딪히기 시작했지요. 송계골의 너른 기와집 위로 머지않아 무서운 회오리가 몰아치려 하고 있었지요. 최도식은 윤대감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상소가 임금께 올라가는 날에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터였지요. 그는 은밀히 신복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윤지연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낱낱이 알아오너라. 그자가 모은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감추었는지 빠짐없이 캐와야 한다. 최도식의 명을 받은 자들은 송계골로 흩어져 윤대감의 집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장사꾼으로 변복한 자가 동네 어귀에 좌판을 펴고 사람들의 입을 떠보았고 거지 행세를 한 자가 담 너머로 집 안을 엿보았지요. 한 자는 나무꾼인 척하며 뒷산에서 윤대감의 집을 며칠이고 내려다보았습니다. 또 한 자는 떠돌이 약장수로 꾸며 마을 안악들에게 윤대감의 살림 사정을 슬그머니 캐물었지요. 그 대감께서 요즘 밤늦도록 글을 쓰신다던데 무슨 큰일이라도 있으신가 보오? 약장수로 변장한 자가 넌지시 묻자 물정 모르는 안악이 순순히 대꾸했습니다. 글쎄요, 대감님이야 늘 글을 읽으시는 분이니 요즘 들어 한양에서 손님이 자주 드나들긴 합디다. 그 말을 들은 자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그러나 윤대감은 워낙 빈틈없는 사람이라 정작 중요한 것은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은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상소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는 끝내 알아낼 수 없었지요. 신복들은 빈손으로 돌아가 최도식 앞에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대감. 윤지연이 무언가를 꾸미는 것은 분명하오나 그 실체를 잡지 못하였사옵니다. 그 말에 최도식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최도식은 한 가지 무서운 계략을 떠올렸습니다.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차라리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면 그만이라는 것이었지요. 제 발로 걸려들지 않는다면 함정을 파서 빠뜨리면 될 일이지. 최도식은 음흉하게 웃으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가짜 문서 한 장을 꾸며냈습니다. 윤대감이 영모를 꾀하는 무리와 내통했다는 거짓 서찰이었지요. 그러고는 그 서찰을 몰래 윤대감의 집 사랑채 책갈피 속에 끼워 넣게 했습니다. 며칠 뒤 최도식은 짐짓 놀란 얼굴로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통탄할 일이옵니다. 전직 관리 윤지연이 역도들과 손을 잡고 나라를 어지럽히려 한다는 밀고가 들어왔사옵니다. 그 집을 뒤지면 증거가 나올 것이옵니다. 임금은 깜짝 놀라 곧바로 금부도사를 보내 윤대감의 집을 수색하게 했지요. 한밤중 횃불을 든 관원들이 소슬대문을 부수듯 밀고 들어왔습니다.
윤지연은 어디 있느냐? 영모의 죄인을 잡아들여라. 잠자던 설라는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칼을 든 관원들이 가득했고 그 한가운데 아버지가 끌려 나와 있었지요.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옵니까? 설란이 울부짖으며 달려가려 했으나 관원들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윤대감은 끌려가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설란아, 진정하거라. 이 아비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니 너는 몸을 상하지 말고 기다리거라. 그러나 윤대감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무거움이 깔려 있었지요. 관원들은 사랑채를 샅샅이 뒤졌고 이내 책갈피에서 그 가짜 서찰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다. 영모의 서찰이 분명하다. 관원의 외침에 윤대감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그제야 윤대감은 깨달았지요. 윤대감은 의금부로 끌려가 모진 국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도 않은 영모를 자백하라며 형리들이 매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리를 틀고 곤장을 쳐도 윤대감의 입에서는 신음 소리 하나 새어 나오지 않았지요. 바른대로 고하라. 어느 무리와 내통하였느냐? 누가 너의 동조자인가? 국문을 맡은 관원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윤대감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들어 도리어 꾸짖었습니다. 내가 무슨 영모를 꾸몄단 말인가? 그 서찰은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 꾸며낸 것이다. 진정 나라를 좀먹는 자가 누구인지 하늘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말에 관원은 뜨끔하여 잠시 말문이 막혔지요. 윤대감의 형형한 눈빛이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최도식의 명을 받은 자들이라 국문은 더욱 가혹해질 뿐이었습니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것이냐? 매우 쳐라. 형리들의 매질에 윤대감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윤대감은 끝내 굴하지 않았지요. 없는 죄를 어찌 자백하겠는가? 내 비록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한들 거짓을 참이라 할 수는 없다. 윤대감의 꼿꼿함에 형리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편 설라는 매일같이 의금부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죄가 없사옵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설라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요. 무릎이 까지고 손이 트도록 설라는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려 호소했지요. 한 번은 옥문을 지키던 늙은 옥졸이 그 모습을 보다 못해 다가왔습니다. 이보시오. 아씨,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오. 그만 돌아가시오. 괜히 아씨까지 화를 입겠소. 아니옵니다. 제 아버님이 저 안에 계신데 어찌 자식된 도리로 발길을 돌리겠사옵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님을 뵐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설란이 눈물로 호소하자 옥졸도 차마 더는 모진 말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설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는 이는 없었지요. 최도식의 세도가 워낙 막강하여 사람들은 그저 못 본 척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설란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씨, 이러다 아씨까지 몸이 상하시겠어요. 제발 좀 들어가서 쉬세요. 할멈 아버님이 저 안에서 고초를 겪고 계신데 내 어찌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겠소. 설란의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박 씨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안쓰러워 가슴이 미어졌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어진 대감님께 어찌 이런 일이. 박 씨는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 무렵 멀리 길을 떠나 있던 도경의 귀에도 이 흉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승이 영모의 죄로 의금부에 갇혔다는 것이었지요. 도경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한양으로 달려왔습니다. 스승님께서 영모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는 필시 누군가의 모함이다. 도경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려
한양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성에 닿았을 무렵 사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지요. 도경은 함부로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스승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자신마저 영모의 무리로 몰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그리 되면 스승의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진실을 밝힐 사람조차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도경은 이를 악물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섣불리 나서서는 아니 된다.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아 반드시 스승님의 억울함을 밝히고 저 간악한 자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리라. 도경은 우선 저작거리의 사정에 밝은 옛벗을 은밀히 찾아갔지요. 그 벗을 통해 도경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최도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또한 최도식이 윤대감이 모은 비리의 증거를 손에 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이보게 자네 말이 사실인가? 정녕 최판서가 스승님을 모함한 것이 분명한가? 틀림없네. 도성 안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는 일이지. 다만 최판서의 서슬이 워낙 시퍼러니 다들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야. 자네도 부디 몸조심하게. 윤대감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자네 목숨도 위태로울 걸세. 옛벗은 도경의 손을 잡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도경은 이를 악물었지요. 고맙네.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허나 나는 결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네. 스승님의 억울함을 풀기 전에는 도경은 그 길로 윤대감의 옛집 주변을 멀찍이서 살펴보기도 하고 최도식의 저택 근처를 맴돌며 동정을 엿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터였지요. 증거 그렇다면 스승님께서는 분명 그 증거를 어딘가에 감추어 두셨을 것이다. 최도식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도경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한편 의금부 안에서 윤대감 또한 자신의 운명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최도식이 결코 자신을 살려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윤대감은 잘 알았지요. 그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홀로 남겨질 딸 설란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저 어린 것이 어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단 말인가. 윤대감은 옥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윤대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자 도경이었지요. 도경이라면 그 아이라면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아이의 고든 마음과 깊은 뜻을 나는 믿는다. 윤대감은 옥조를 매수하여 은밀히 바깥과 연통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도경이 한양에 돌아와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지요. 윤대감의 가슴에 한 가닥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렇게 하여 죽음을 앞둔 스승과 살아남은 제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윤대감은 마지막 한 수를 두려하고 있었지요. 그것은 딸의 운명과 제자의 앞날을 한데 엮는 그 누구도 짐작 못할 비책이었습니다. 윤대감이 둔 마지막 한 수는 이러했습니다. 옥중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윤대감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모은 증거를 어찌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홀로 남을 딸을 어찌하면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지요. 오랜 고심 끝에 윤대감은 한 가지 묘책을 떠올렸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은밀히 옥조를 통해 도경에게 한 통의 글을 전했습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도경아, 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였다. 다만 내가 모은 증거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으니 그것이 한이로구나. 내 너에게 한 가지 청이 있다. 산 너머 외딴 움막에 늙은이로 몸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거라. 그리고 설란이를 거두어 다오. 그 아이 곁에 내가 있어야 비로소 모든 일이 풀릴 것이다. 도경은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스승의 깊은 뜻이 그 짧은 글귀 속에 담겨 있었지요. 설란을 지키라는 것,
그리고 신분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어찌하여 산 너머 움막에 늙은이로 몸을 숨기라 하셨을까? 도경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한 끝에 스승의 깊은 헤아림을 깨달았습니다. 최도식의 눈과 귀가 사방에 깔려 있는 지금 젊은 사내가 설란의 곁에 머문다면 곧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지요. 그러나 다 늙은 노인이라면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게다가 외딴 산속이라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 그만이었지요. 과연 스승님이십니다. 이 어리석은 제자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을 도경은 무릎을 치며 탄복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설란을 자신의 곁에 두면 최도식의 위협으로부터 설란을 지킬 수 있었지요. 역적의 딸이라 하여 언제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르는 처지였으니 깊은 산속 노인의 아내로 숨어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따님과 이 제자만을 생각하셨구나. 그 깊은 부정에 도경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경은 스승이 전해준 글을 가슴에 품고 2번, 3번 절을 올렸지요. 스승님, 이 제자 반드시 그 뜻을 받들겠나이다. 그날부터 도경은 스승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도경은 산 너머 외진 곳에 버려진 움막 하나를 찾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모습을 감쪽같이 바꾸기 시작했지요. 검은 머리에 흰 분을 발라 백발로 만들고 얼굴에는 주름을 그려 넣었습니다. 눈가와 이마에 골을 파듯 선을 그어 넣으니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듯했지요. 손등에도 검버섯을 그려 넣고 손톱 밑에는 흙을 박아 넣어 늙은 농부의 손처럼 꾸몄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지팡이를 짚으니 영락없는 70 노인의 행색이었습니다. 걸음걸이마저 느릿느릿 끄는 듯이 하고 목소리마저 갈라지게 내니 가까이서 보아도 청년이라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요. 도경은 며칠 밤을 새워 노인의 말투와 몸짓을 익혔습니다. 기침을 콜록이는 것부터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 것까지 하나하나 연습했지요. 이만하면 그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도경은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25 청년이 아니라 다 늙은 백발노인이 서 있었지요. 사랑하는 정인을 곁에 두고도 늙은이 행세를 해야 하는 처지가 기막혔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누명을 벗기고 설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설란 아씨,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 반드시 스승님의 한을 풀고 떳떳한 모습으로 그대 앞에 서리다. 도경은 거울 속 노인의 얼굴을 향해 그렇게 다짐했지요. 한편 의금부의 윤대감에게는 끝내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최도식이 임금을 움직여 더 끌 것도 없이 윤대감을 죽이기로 한 것이지요. 사약을 받는 날 형장에는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설란은 그 자리에 끌려 나와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보아야 했지요. 아버님, 아버님, 설란은 목이 터져라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윤대감은 형장으로 끌려 나오면서도 딸을 향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그 미소가 설란의 가슴을 더욱 갈갈이 찢어 놓았지요. 윤대감은 사약 사발을 받아 들기 전 설란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설란아, 가까이 오너라. 이 아비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설란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다가가자 윤대감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대감은 주위를 살핀 뒤 설란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지요. 저 산 너머에 늙은이가 사는 움막이 있다. 내가 죽거든 너는 그 노인에게 가서 의탁하거라. 그것이 이 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설란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어찌 소녀더러 알지도 못하는 노인에게. 설란아, 윤대감은 딸의 말을 가만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고는 더없이 형형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 아비를 믿거라. 그 노인에게 가는 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요. 이 아비의 한을 푸는 길이다.
부디 한치도 의심하지 말고 그리하거라. 그리고 잊지 말거라. 사람의 참모습은 겉이 아니라 그 속에 품은 뜻에 있느니라. 설란은 아버지의 말뜻을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간곡한 눈빛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알겠사옵니다. 아버님,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설란의 대답을 들은 윤대감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이윽고 윤대감은 사약사발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한번 우러러본 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들이켰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윤지연의 결백을 굽어 살피소서. 그 한마디를 남기고 윤대감은 스르르 쓰러졌지요. 설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지요. 아버님, 아버님, 눈을 뜨시옵소서. 아버님. 설란이 아버지의 식어가는 몸을 부둥켜 안고 흔들었지만 한 번 감긴 윤대감의 눈은 다시 뜨이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박씨도 땅을 치며 오열했지요. 대감님, 아이고,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그 어진 어른께서 이리 가시다니. 형장을 둘러싼 백성들 가운데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윤대감에게 은혜를 입었던 송개골 사람들이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윤대감 같은 어진 분이 영모라니 나는 죽어도 못 믿겠네. 말 조심하게.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가.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도 차마 대놓고 윤대감을 두둔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늘도 슬펐는지 그날따라 잿빛 구름이 형장을 무겁게 짓눌렀지요. 이렇게 하여 곧고 바른 학자 윤지연은 간악한 자의 모함에 걸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멀리 군중 속의 늙은이로 변복한 도경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솟구치는 눈물을 이를 악물어 삼켰지요. 당장이라도 달려 나가 스승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스승님, 부디 편히 잠드소서. 이 제자가 반드시 스승님의 원한을 풀어드리겠나이다. 도경은 속으로 그렇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설란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집안이라 하여 재산은 모조리관에 몰수되었지요. 너른 기와 집도 남의 손에 넘어가고 설란은 하루아침에 의지가지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늙은 유모 박씨만이 설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씨,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늙은 것이라도 곁에 있으니 너무 상심 마세요. 박씨는 설란의 손을 붙잡고 또 울었지요. 설란은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떠올렸습니다. 산 너머 노인에게 가서 의탁하라던 그 간곡한 당부였지요. 할멈, 나는 아버님의 유언을 따르려 하오. 산 너머 노인에게 가겠소. 예, 아씨, 그게 무슨. 박씨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곱게 자라신 아씨가 알지도 못하는 늙은이한테 시집을 가신다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늙은 것은 죽어도 못 보냅니다. 그러나 설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할멈, 아버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남기신 말씀이요. 거기에는 필시 깊은 뜻이 있을 것이요. 나는 아버님을 믿소. 설란의 단호한 눈빛에 박씨도 더는 말리지 못했지요. 다만 한사코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지요. 그럼 이 늙은 것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씨 혼자는 죽어도 못 보내요. 이렇게 하여 설란은 박씨와 함께 아버지가 일러준 산 너머 움막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설란은 아버지가 남긴 단출한 혼수함 하나를 챙겼습니다. 역적의 집이라 하여 재산은 모조리 빼앗겼지만 이 낡은 한마는 어쩐 일인지 관원들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이거라도 가져가야겠소. 아버님의 손때가 묻은 것이니 설란은 그 함을 소중히 보따리에 싸등해 졌습니다. 사실 그 함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때의 설란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처 없이 산길을 걸었지요. 가도 끝이 없는 험한 산길이었지요. 아씨, 다리 아프지 않으세요? 좀 쉬었다 가요. 괜찮소, 할멈. 어서 가십시다. 날이 저물기 전에 도착해야 하오. 설란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오직 아버지의 유언만을 가슴에 품고서 말이지요. 그 길이 어떤 운명으로 이어질지 설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설란과 박씨는 한나절을 꼬박 걸어 산 너머에 이르렀습니다.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에 과연 다 쓰러져 가는 움막 한 채가 왜 따로 서 있었지요.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았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울타리는 반쯤 무너졌고 굴뚝에서는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가 힘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세상에 사람이 이런 곳에서 산단 말입니까? 박 씨는 혀를 차며 움막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씨, 정말 여기가 맞습니까? 이런 산구석에 어찌 사람이... 박 씨는 못내 미덥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설란 또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지요. 아버님께서 일러주신 곳이 분명 이 산 너머였소. 다른 집은 보이지 않으니 필시 이 움막일 것이요. 설란이 조심스레 살인문 앞에서 인기척을 냈습니다. 안에 누구 계시옵니까? 잠시 후 안에서 기침 소리와 함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것이 영락없는 70 노인이었지요.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누구를 찾아 이 깊은 산중까지 왔는고? 노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란은 노인 앞에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소녀는 윤지헌 대감의 여식 설란이라 하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언을 받들어 어르신을 찾아왔사옵니다. 노인은 설란의 말을 듣더니 잠시 멈칫하는 듯했지요. 그러나 이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 그래. 윤대감의 따님이시구먼. 내 그대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네. 누추하나 어서 들어오시게. 설란과 박씨는 노인을 따라 움막 안으로 들었습니다. 안은 바깥보다는 정갈했으나 살림이라고는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조촐하게나마 혼례의 모양을 갖추자고 했지요. 윤대감의 유언이 그대를 내게 의탁하라는 것이었으니 우리 비록 단추라나마 예를 갖추는 것이 도리일세. 설란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백발노인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처지였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이라 생각하니 설란은 묵묵히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박 씨가 부엌에서 정화수 한 그릇을 떠왔고 노인과 설란은 그 앞에서 맞절을 올렸습니다. 변변한 예복도 손님도 없는 쓸쓸한 혼례였지요. 이 늙은이가 그대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구먼. 부디 너그러이 여겨주시게. 노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자 설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버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니 소녀 마땅히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겠사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씨는 부엌 한 구석에서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씨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기구한 팔자를. 박 씨의 흐느낌이 움막의 정막을 더욱 서럽게 만들었지요. 이윽고 밤이 깊어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신방이라고는 하나, 호롱불 하나 깜빡이는 단출한 방이었지요. 설란은 다소곳이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방망이 지치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금 전까지 갈라져 있던 노인의 목소리가 어느새 낮고 또렷한 젊은이의 음성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놀라지 마시오. 그리고 부디 소리를 내지 마시오. 설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신의 백발을 벗어 내렸지요. 가발 아래에서 검은 머리가 드러났지요. 이어 얼굴에 그린 주름을 닦아 내자 짙은 눈썹에 형형한 눈빛을 지닌 젊은 사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설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얼굴은 너무도 낯익은 얼굴이었지요. 서방님, 정령 서방님이시옵니까? 설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정혼자 도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소, 나요. 도경이요. 도경은 무릎을 꿇고 설란의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설란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옵니까? 서방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곳에, 이런 모습으로. 부인, 그동안 얼마나 고초가 많으셨소. 내 자초지종을 모두 말씀드리리다. 도경은 그간의 일을 차분히 들려주었습니다. 스승 윤대감이 옥중에서 자신에게 글을 보낸 일, 늙은이로 변복하고 이 움막에서 때를 기다린 일, 그리고 형장에서 스승의 마지막을 지켜본 일까지. 설란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버님께서 그런 깊은 뜻으로. 설란은 비로소 아버지가 어찌하여 자신을 이 노인에게 보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딸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려는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지요. 도경은 설란에게 더욱 놀라운 진실을 들려주었습니다. 부인, 잘 들으시오. 스승님께서는 결코 영모를 꾀하지 않으셨소. 이 모든 것은 최도식이라는 자가 꾸민 흉계요. 최도식이라면 그 판서 말씀이시옵니까? 그렇소. 스승님께서는 그자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 상소를 올리려 하셨소. 벼슬을 팔고 백성의 재물을 긁어모은 그 죄상을 말이오. 그러자 최도식이 도리어 스승님께 영모의 누명을 씌워 죽인 것이요. 설란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그런 간악한 일이. 그럼 아버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소.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그 누명을 벗겨드려야 하오. 스승님의 결백을 만천하에 밝히고 저 간악한 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하오. 도경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설란 또한 눈물을 닦고 입술을 깨물었지요. 서방님, 소녀도 함께 하겠사옵니다. 아버님의 한을 푸는 일이라면 이 한 몸 부서진들 무엇이 아깝겠사옵니까? 이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설란이 놀라 돌아보니 박 씨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박 씨는 노인이 젊은 사내로 변한 것을 보고 까무러칠 듯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영감님은 어디 가시고 웬 젊은이가. 할멈, 놀라지 마시오. 이분은. 설란이 사정을 설명하려 하자 도경이 직접 나섰습니다. 할멈, 나를 모르시겠소. 옛날 윤대감 댁에서 글을 배우던 도경이요. 박 씨는 한참을 멍하니 도경을 바라보더니 이내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쏟았지요. 아이고, 도경 도련님, 정령 도련님이시군요. 이 늙은 것이 눈이 어두워 몰라 뵈었습니다. 살아 계셨군요. 살아 계셨어요. 박 씨는 도경의 손을 부여잡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도경 또한 옛정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할멈,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소. 이제 아씨 곁에 내가 있으니 너무 염려 마시오. 박 씨는 그제야 안도하며 자신도 무슨 일이든 돕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이 늙은 것이 비록 힘은 없으나 도련님과 아씨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분부만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여 세 사람은 한뜻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도경은 설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지요. 고맙소, 부인. 허나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요. 최도식의 세도가 하늘을 찌르니 섣불리 나섰다가는 우리마저 목숨을 잃을 수 있소. 그러니 때를 기다려야 하오. 때를 기다린다 하심은 우선은 이 늙은이 행세를 계속해야 하오.
최도식의 눈과 귀가 사방에 깔려 있으니 내 정체가 드러나서는 아니 되오. 부인도 당분간은 이 산골에서 늙은 지아비를 모시는 새색시로 지내주셔야 하오. 설란은 그 말뜻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시옵소서. 소녀 무슨 일이든 서방님의 뜻을 따르겠사옵니다. 설란의 두 눈에는 어느새 슬픔 대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는 동시에 한 가지 크나큰 뜻을 함께 품게 되었지요. 바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스승이자 아버지인 윤지현의 누명을 벗기는 일이었지요. 그날 밤 호롱불 아래에서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앞이를 의논했습니다. 서방님, 그럼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하옵니까? 설란이 묻자 도경은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은 최도식의 죄상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하오. 스승님께서 모으신 그 증거 말이오. 그것만 손에 넣는다면 능히 임금께 진실을 앓을 수 있을 것이오. 하오나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사옵니까? 그렇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요. 스승님께서는 그것을 어딘가 안전한 곳에 감추셨을 텐데 최도식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말이오. 도경은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설란 또한 아버지가 남긴 단서가 없을까 곰곰이 떠올려 보았지요. 그러나 당장은 아무런 실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급해 마시오. 부인, 때가 되면 길이 열릴 것이오. 우리는 우선 이곳에서 몸을 숨기고 최도식의 동정을 살피며 기회를 노립시다. 알겠사옵니다, 서방님. 설란은 도경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산바람이 스산하게 울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머지않아 시작될 길고 험한 싸움을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준비하고 있었지요. 설란이 등에 지고 온 낡은 혼수함이 방 한 구석에 놓여 있었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훗날 모든 것을 뒤바꿀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지요. 이렇게 하여 설란은 깊은 산속 움막에서 새로운 나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낮이면 도경은 다시 백발노인으로 변복하고 지냈습니다. 혹여 누가 찾아올지 모르니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설란은 늙은 지아비를 모시는 새색시 행세를 하며 밭을 갈고 나무를 캐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곱게 자란 대감집 규수가 손에 흙을 묻히고 물을 깃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호미질 한 번에 손바닥이 부르트고 물동이 한 번이는 대도 휘청거렸습니다. 밤이면 온몸이 쑤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지요. 그러나 설란은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경이 미안해할까봐 늘 밝은 얼굴로 웃어 보였지요. 부인, 그 고운 손이 다 트고 갈라졌구려. 내 이 못난 사람 때문에 그대가 이런 고생을. 도경이 설란의 손을 잡고 안타까워하자 설란은 도리어 도경을 위로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이만한 고생이 대수겠사옵니까? 아버님의 한을 풀 그날을 생각하면 소녀는 무슨 일이든 견딜 수 있사옵니다. 그 말에 도경은 가슴이 먹먹해져 설란을 더욱 애틋하게 바라보았지요. 오히려 밤이면 도경과 마주 앉아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방도를 의논하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두 사람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양식을 구해 오는 일은 늘 박 씨의 몫이었지요. 이 늙은 것이 다리 힘은 아직 쓸만하니 그런 일은 제게 맡기세요. 박 씨는 닷새에 한 번씩 산을 내려가 나물과 약초를 팔아 양식을 바꿔왔습니다. 때로는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도 있었지요. 그래도 박 씨는 한 번도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씨와 도련님이 큰일을 도모하시는데 이 늙은 것이 양식 구하는 일쯤이야 무슨 대수겠습니까?
박 씨는 늘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경과 설라는 그런 박 씨가 친혈육처럼 든든하고 고마웠지요. 할멈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산속에서 어찌 견뎠을꼬. 할멈은 우리에게 어머니나 다름없소. 도경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자 박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도련님도 참. 이 늙은 것을 그리 추워 올리시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그렇게 피부치보다 더 진한 정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산을 내려갔다가 한 가지 소식을 듣고 돌아왔지요. 도련님, 아씨, 큰일입니다. 최 판서가 윤대감님께서 모으신 증거를 찾으려고 사방에 사람을 풀었다 합니다. 윤대감님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 문초한다는군요. 그 말에 도경의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랬군. 최도식은 스승님이 모으신 증거가 세상에 드러날까 두려운 게요. 그 증거만 손에 넣는다면 그자는 베개를 높이 베고 잘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그 증거를 찾아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설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렇소. 허나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 답답할 노릇이오. 도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날 밤 도경은 설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난날 스승 윤대감과의 인연에 관한 것이었지요. 부인, 내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거리를 떠돌 때 스승님께서 나를 거두어 주셨소. 굶주린 나를 보고 손수밥을 지어 먹이시고 글을 가르쳐 주셨지. 그때 스승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소. 무어라 하셨사옵니까? 사람의 참모습은 겉이 아니라 그 속에 품은 뜻에 있다 하셨소. 비단 옷을 걸쳤다 하여 귀한 것이 아니요. 누더기를 걸쳤다 하여 천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그 말씀을 평생의 가르침으로 새기고 살아왔소. 설라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방님, 그 말씀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녀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같은 가르침을 품고 살아온 두 사람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듯 했지요. 스승님께서는 우리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게요. 그러니 우리 반드시 그 뜻을 저버리지 맙시다. 도경의 말에 설라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소녀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사옵니다. 지금 서방님께서 백발 늙은이의 행색을 하고 계셔도 소녀는 서방님의 참모습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사옵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 그 속에 품은 고든 뜻은 결코 감출 수 없는 법이니까요. 설란의 말에 도경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부인의 그 말이 이 사람에게 천금 같은 위로가 되는구려. 그렇소.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런 초라한 행색으로 숨어 지내나 우리가 품은 뜻만은 그 누구보다 떳떳하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단단히 하나로 묶였지요. 세월이 흘러 산속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도경은 마냥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도식의 죄상을 캐려면 직접 세상에 나아가 발로 뛰어야 했지요. 그리하여 도경은 또 다른 변복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떠돌이 약장수의 행색이었습니다. 약초 보따리를 둘러매고 방울을 흔들며 저작거리를 누비면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사람들의 입을 떠볼 수 있었지요. 부인, 내 잠시 도성에 다녀오리다. 약장수로 꾸미면 최도식의 졸개들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요. 부디 몸조심하시옵소서. 서방님, 무슨 일이 있으면 지체 말고 돌아오셔야 하옵니다. 설라는 도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경은 그 손을 가만히 마주 잡으며 미소를 지었지요. 염려 마시오. 내 반드시 무사히 돌아오리다. 그대만 믿고 기다려 주시오. 도경이 약초 보따리를 둘러매고 산을 내려가자 설라는 살인문 밖까지 따라 나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지는 도경의 등이 사라질 때까지 설라는 두 손을 모아 무사를 빌었지요. 이렇게 하여 도경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도경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지난날 윤대감과 가깝게 지내던 한 늙은 선비의 집이었습니다. 약장수로 꾸민 도경은 그 집 앞에서 방울을 흔들었지요. 약 사려, 약 사려. 만병에 좋은 약이 왔소. 마침 그 집 선비가 마당에 나와 있다가 약장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도경은 약을 파는 척하며 슬그머니 윤대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시 송계골의 윤대감을 아시는지요? 참으로 안타깝게 되셨다 들었습니다. 그 말에 선비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선비는 주위를 살피더니 도경을 안으로 불러들였지요. 자네, 함부로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게. 요즘 최판서의 졸개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어. 윤대감과 말 한마디라도 섞은 자는 모조리 잡혀가니 말일세. 그토록 무서운 세상이 되었군요. 헌데 어르신, 윤대감께서 정령 영모를 꾀하셨다 보십니까? 도경이 넌지시 묻자 선비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부당만부당한 소리. 윤지연이 어떤 사람인데 그 이만큼 곧고 바른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건 다 최도식이 꾸민 흉계가 분명해. 윤대감이 그자의 비리를 캐고 있었거든. 도경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스승의 결백을 증언해 줄 사람을 찾은 것이지요. 도경은 선비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도식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벼슬을 팔아먹었는지, 얼마나 많은 백성의 재물을 긁어모았는지에 관한 것이었지요. 도경은 선비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도식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벼슬을 팔아먹었는지, 얼마나 많은 백성의 재물을 긁어모았는지에 관한 것이었지요. 내 직접 본 것만 해도 한둘이 아닐세. 작년에는 이웃 고을 수령 자리가 500냥에 팔렸다는 소문이 자자했지. 그 돈이 다 최판서의 곳간으로 들어갔다는 게야. 선비는 분을 사귀지 못해 주먹을 떨었습니다. 그뿐인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는 판에도 최판서는 곳간을 열기는커녕 오히려 곡식을 사재기에 비싼 값에 되팔았다네. 그 탐욕이 끝이 없어. 도경은 선비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르신, 혹 이 일을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오면 말입니다. 도경이 조심스레 묻자 선비는 잠시 망설이다 굳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비록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었네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네. 윤대감의 한이 그대로 묻혀서는 아니 되지. 그날이 오면 이 늙은 몸이 증인으로 나서겠네. 선비는 도경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경은 그 마음이 고마워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어르신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도경은 그 집을 나서며 한 가지 희망을 품었습니다. 최도식을 두려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었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둘 모은다면 언젠가 큰 힘이 될 터였습니다.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히지 않는 법이다. 두려움에 입을 다문 이들도 정작 때가 되면 용기를 낼 것이야. 도경은 그렇게 되뇌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속 움막으로 돌아가는 도경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지요. 설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험한 산길도 힘들지 않았지요. 이렇게 도경의 길고 끈질긴 싸움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경은 약장수 행세를 하며 도성 곳곳을 누볐습니다. 가는 곳마다 최도식의 비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씩 끌어모았지요.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워낙 최도식의 세도가 시퍼러니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도경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약을 팔며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그렇게 신뢰를 얻은 뒤에야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지요. 하루는 도경이 어느 주막에 들렀습니다.
약장수로 꾸민 그는 복로방 한 구석에 앉아 오가는 길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침 옆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두 사내가 목소리를 낮추어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이보게 들었는가? 이번에 아랫고을 수령 자리가 또 팔렸다더군. 무려 1000냥을 바쳤다지 뭔가. 말 조심하게. 최 판서 귀에 들어가면 우리 목이 달아나네. 도경은 술 한 잔을 청하는 척하며 그 사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허허, 두 분 말씀을 듣자 하니 세상 돌아가는 사정에 밝으신 듯하오. 이 늙은 약장수에게도 한 수 가르쳐 주시구려. 도경이 술을 따라주며 너스레를 떨자 사내들은 경계를 풀고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늙은이 양반, 세상 물정을 통 모르시는구먼. 요즘 벼슬 한 자리 얻으려면 최판서 댁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돈을 갖다 바쳐야 한다오. 그렇고 말고 돈 없는 놈은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말단 자리 하나 못 얻지. 반대로 돈만 두둑하면 까막눈도 고을 원님이 되는 세상이야. 사내들은 술기운에 점점 말이 많아졌지요. 도경은 맞장구를 쳐가며 그 돈이 누구의 손을 거쳐 최도식에게 흘러드는지를 소상히 캐물었지요. 그래, 그 돈을 직접 최판서에게 갖다 바친 게요. 아니지. 그 댁 이방을 통하거나 최판서와 거래하는 큰 상단을 거친다오. 직접 주고받으면 꼬리가 잡히니까. 도경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이방과 상단, 이 둘이 최도식의 비리를 캐는 중요한 길목이라는 것을 알아챈 것이지요. 주막을 나서는 도경의 품에는 또 하나의 귀중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경은 이번에는 한양의 큰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최도식과 거래하는 큰 상단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도경은 약을 파는 척하며 그 상단 근처를 며칠이고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상단의 늙은 종 하나와 안면을 트게 되었지요. 도경은 그 종이 곧불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약을 지어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약을 사흘만 달여 드시오. 씻은 듯이 날 것이오. 과연 종의 곧불이 씻은 듯이 낫자 종은 도경을 은인처럼 여기며 따랐습니다. 약장수 어른,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랄 게 무엇 있겠소. 그저 오가며 정이나 나눕시다. 도경은 그 종과 가까이 지내며 상단이 최도식에게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바치는지를 자연스레 알아냈습니다. 상단은 최도식의 비호 아래 소금과 배를 독점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었지요. 그 대가로 해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최도식에게 갖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단이 해마다 명절이면 최판서 댁의 수레로 짐을 실어 나른다오. 비단이며 폐물이며 그 값을 따지면 천석군 살림이 부럽지 않을게요. 종은 도경을 믿고 그렇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 상단은 소금 장사를 떡 주무르듯 하지요. 다른 장사꾼은 얼씬도 못하게 하고 값을 멋대로 올려도 누구 하나 뭐라 못한다오. 다 최판서가 뒤를 봐주는 덕이지요. 도경은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새겨두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소금값 농간으로 가난한 백성들이 소금조차 제대로 사 먹지 못해 고생한다는 것이었지요. 도경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종과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최도식. 내 죄상이 이렇게 하나둘 드러나고 있으니 머지않아 그 죄값을 치르게 되리라. 도경은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한편 산속의 설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설란은 박씨와 함께 산나물과 약초를 캐어 산 아래장에 내다 팔았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차차 솜씨가 늘어 제법 살림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에서 한 노파가 병든 아이를 업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며칠째 열이 펄펄 끓는데 약 살 돈이 없어 이러고 있다오. 노파는 눈물을 글썽이며 하소연했지요. 설라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안쓰러웠습니다.
마침 설라는 아버지에게서 어깨너머로 익힌 약초 지식이 조금 있었지요. 설라는 자신이 캔 약초 중에서 열을 내리는 것을 골라 노파에게 건넸습니다. 이 약초를 다려 먹이시면 열이 내릴 것이옵니다. 돈은 받지 않을 터이니 어서 가서 손주를 살피세요. 노파는 연신 고맙다며 절을 했습니다. 과연 그 약초를 먹은 아이의 열이 내리자 노파는 설란을 찾아와 큰절을 올렸지요. 아씨야말로 살아있는 보살이시오.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소. 그 일이 있은 뒤로 설란은 산 아랫마을에서 작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병이 나면 설란을 찾아왔고 설란은 정성껏 약초를 지어주었지요. 설란은 그렇게 베풀면서 아버지가 살아생전 어찌하여 그토록 백성을 아꼈는지를 비로소 가슴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 안악이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씨, 우리 집 양반이 관아에 끌려가 매를 맞고 왔는데 상처가 골마 영 낫질 않습니다. 좀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설란이 사정을 물으니 그 남편이 관아의 부역에 시달리다 항의하였다가 모진 매를 맞았다는 것이었지요. 설란은 정성껏 고약을 지어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관아의 횡포에 얼마나 시달리는지를 낱낱이 듣게 되었지요. 이 고을 수령이라는 자가 최판서에게 자리를 사서 온 자라 그렇답니다. 본전을 뽑겠다고 백성을 쥐어짜니 우리 같은 것들만 죽어나지요. 그 말에 설란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최도식의 탐욕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산골 백성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설란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두었다가 훗날 도경에게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이렇듯 설란 또한 산속에 묻혀 지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최도식의 죄상을 하나둘 모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란이 산 아랫마을에서 한 가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마을의 늙은 이방 하나가 술에 취해 이런 푸념을 늘어놓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 노릇도 더는 못해 먹겠네. 최판서 그 양반 밑에서 더러운 일만 시키니 밤마다 잠이 안 와. 설란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설란은 도경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요. 서방님, 최판서 밑에서 일하는 이방 하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하옵니다. 혹 그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도경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오, 그거 참 귀한 소식이요. 최도식의 밑에서 일하는 자라면 그 자의 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도경은 그 이방에 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차순득이라 했고 최도식의 곁에서 오랫동안 꾸준히를 도맡아 온 자였지요. 도경은 차순득에게 접근할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경은 다시 약장수로 꾸미고 차순득이 자주 드나든다는 주막을 찾았습니다. 며칠을 지켜본 끝에 도경은 차순득과 자연스레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지요. 도경은 우선 차순득의 고단함을 헤아려 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보시오, 안색을 보아하니 어지간히 시름이 깊으신 듯하오. 한 잔 받으시구려. 술이 시름을 덜어줄게요. 도경이 살갑게 술을 따라주자 차순득은 못 이기는 척 잔을 받았습니다. 도경은 짐짓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차순득의 속내를 슬그머니 떠보았지요. 여보시오, 요즘 세상이 하수상하니 마음 편할 날이 없구려. 윗사람 잘못 만나면 평생 죄 짓고 사는 게지요. 그 말에 차순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허, 약장수 양반. 그 말이 어찌 그리 내 속을 후비는지 모르겠소. 사실 나도 요즘 영 마음이 편치 않다오. 차순득은 술이 거나하게 오르자 가슴 속에 담아둔 말을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 나이 먹도록 한 분을 모셔왔소만 그분 밑에서 한 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죄 없는 사람이 잡혀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도 모른 척했고 억울한 이의 재물을 빼앗는데 거들기도 했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조상님을 뵙겠소. 차순득은 술잔을 비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도경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순득의 마음속에 이미 죄책감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도경은 알아차렸지요. 이 사람의 마음을 잘 다독인다면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편이 되어 줄 것이다. 도경은 그날 이후로 차순득과 가까이 지내며 조금씩 그의 마음을 얻어갔습니다. 때로는 술벗이 되어주고 때로는 그의 푸념을 묵묵히 들어주며 차순득의 다친 마음을 천천히 열어갔지요. 이렇게 도경과 설란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최도식의 비리가 조금씩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 달이 흐르는 동안 도경은 적지 않은 증거를 끌어모았습니다. 최도식이 벼슬을 판 내력, 상단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액수, 그 비리를 증언해 줄 사람들까지. 도경은 그 모든 것을 은밀히 기록하여 산속 움막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지요. 밤이면 설란과 머리를 맞대고 모은 증거를 정리하며 빠진 것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부인 이만하면 최도식의 죄상이 어지간히 드러난 듯하오. 허나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오. 무엇이 부족하옵니까? 이 모든 증언과 소문을 한데 묶어줄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물증이요. 최도식이 직접 손댄 문서 같은 것 말이요. 그것만 있으면 그자도 더는 발뺌하지 못할게요. 이제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만 더 손에 넣으면 되었지요. 바로 최도식이 직접 작성하거나 손댄 문서, 그자의 죄상을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 확실한 물증이었습니다. 부인, 이제 거의 다 왔소.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돼요. 도경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설란 또한 기쁨에 차 두 손을 모았지요. 드디어 아버님의 누명을 벗길 날이 머지않았군요. 그러나 바로 그 무렵 뜻밖의 위기가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도식은 비록 윤대감을 죽였으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윤대감이 모은 증거가 끝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 늙은이가 죽기 전에 증거를 어딘가 감추어 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세상에 나오는 날에는 내 모든 것이 끝장이야. 최도식은 다시금 사람을 풀어 윤대감과 관련된 자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윤대감의 옛 친구, 옛 하인, 심지어 먼 친척까지 하나하나 잡아다 문초했지요. 윤지연이 죽기 전에 무엇을 누구에게 맡겼는지 바른 대로 고하라. 끌려온 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무도 증거의 행방을 알지 못하니 최도식은 더욱 애가 탔지요. 그러던 중 한 졸개가 솔깃한 소식을 물어왔지요. 대감, 윤지연의 딸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하옵니다. 역적의 딸이 행방이 묘연하니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듯하옵니다. 그 말에 최도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윤지연의 딸이라 그래. 그 계집이 증거의 행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 아니, 어쩌면 그 계집이 증거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어. 당장 그 계집의 자취를 쫓아라. 최도식은 졸개들을 풀어 설란의 행방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윤대감의 집안과 인연이 있던 자들을 더욱 옥죄어 설란의 행방을 알아내려 했지요. 이렇게 하여 최도식의 마수가 산속 움막을 향해 서서히 뻗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식의 졸개들은 끈질기게 설란의 자취를 쫓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산 아랫마을에서 한 가지 단서를 잡았지요. 이 마을에 약초를 잘 다루는 젊은 색시가 있다던데 산 너머 늙은이에게 시집왔다 하더이다. 졸개들은 그 말을 듣고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늙은이에게 시집 온 젊은 색시라 수상하지 않은가. 곱게 자란 처자가 멀쩡한 산에 다 두고 산속 늙은이에게 시집을 갔다.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게 분명해. 한번 가봐야겠군. 졸개 하나가 약초를 사러 온 손님인 척 산 너머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마침 설란이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었지요. 여보시오, 색시. 여기 약초를 판다 들었는데 좀 살 수 있겠소? 설란은 낯선 사내의 방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약초를 내어주었지요. 무슨 약초가 필요하시옵니까? 보시고 골라 가시지요. 설란이 차분하게 응대하자 사내는 약초를 고르는 척하면서 슬쩍 말을 붙였습니다. 색시는 말씨가 곱고 행동거지가 반듯한 것이 산골 사람 같지 않구려. 콕 친정이 어디시오? 설란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둘러댔습니다. 소녀는 본디 먼 고을의 한미한 집안 출신이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의지가지 없어 이 산속 어른께 의탁하게 되었지요. 사내는 약초를 사는 척하면서 곁눈질로 움막 안팎을 샅샅이 훑어보았지요. 그때 방 안에서 백발노인이 콜록이며 나왔습니다. 누가 왔는고? 도경이 노인의 모습으로 천연덕스럽게 물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지팡이를 짚은 그 모습은 영락없는 70 노인이라 사내는 노인을 힐끔 보더니 별다른 의심 없이 발길을 돌렸지요. 아니요, 약초만 사러 왔소이다. 그럼 이만. 사내가 떠나자 도경과 설란은 비로소 한숨을 돌렸습니다. 서방님, 아무래도 최판서의 졸개인 듯하옵니다.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설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경의 얼굴에도 긴장이 서렸지요. 드디어 꼬리를 밟힌 듯하오. 허나 아직 내 정체는 들키지 않았으니 너무 겁먹지 마시오. 더욱 조심하면 될 일이오. 도경은 설란을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경은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산 아랫마을에도 함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박 씨가 양식을 구하러 갈 때도 멀리 돌아가게 했지요. 그러나 최도식의 졸개들은 집요했습니다. 며칠이 멀다 하고 산 아랫마을을 들쑤시며 설란에 관한 것을 캐물었지요. 산 너머 움막에 사는 그 색시 말이오. 어디서 왔는지 친정이 어딘지 아는 사람 없소. 졸개들은 마을 사람들을 윽박지르며 정보를 캐냈습니다. 다행히 설란이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어둔 덕에 누구도 설란을 고자질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한 노파는 졸개들에게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 색시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소. 그저 산속 늙은이한테 시집온 가여운 색시인 줄만 알지. 그러나 이런 마을 사람들의 비호에도 최도식의 의심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과연 며칠 뒤 최도식의 졸개가 다녀간 일이 화근이 되었지요. 졸개는 돌아가 최도식에게 이렇게 보고했지요. 대감, 산 너머 움막에 윤지연의 딸로 보이는 색시가 살고 있었사옵니다. 헌데 그 지아비가 다 늙은 노인이라 무슨 곡절인지 알 수 없었사옵니다. 늙은이에게 시집을 갔다. 곱게 자란 대감집 딸이 어찌 그런 산구석 늙은이에게. 최도식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문득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는 듯 눈을 빛냈습니다. 수상하다. 그 늙은이를 잡아다 문초에 보면 무언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계집도 함께 잡아와라. 증거의 행방을 캐물어야겠다. 이렇게 하여 최도식은 졸개들을 풀어 산속 움막을 덮치라 명했습니다. 도경과 설란에게 크나큰 위기가 닥쳐온 것이지요. 한편 도경은 그 무렵 차순득에게 마지막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랜 정성 끝에 차순득은 도경에게 마음을 거의 열어보인 상태였지요. 약장수 양반, 사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소. 그동안 내가 도운 더러운 일들을 생각하면 밤마다 잠이 오질 않는다오. 차순득은 술잔을 비우며 괴로운 듯 토로했습니다. 내 한 가지 못 잊는 일이 있소. 몇 해 전 윤대감이라는 어진 분이 억울하게 영모로 몰려 사약을 받았는데 그 일에 나도 손을 보탰단 말이오.
가짜 서찰을 그 댁에 끼워 넣는 일에 내가 끼었지. 그 어른의 딸이 의금부 앞에서 밤낮으로 울부짖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나오. 차순득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도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지요. 바로 자신의 스승과 정인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러나 도경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이때다 싶어 조심스레 그의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여보시오. 만약 그 더러운 일들을 바로잡을 길이 있다면 그대는 어찌하겠소. 그 말에 차순득이 깜짝 놀라 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도경은 잠시 차순득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지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지 마지막으로 가늠해 보는 것이었지요. 차순득의 눈빛에는 거짓 없는 괴로움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경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내 그대에게 긴히 할 이야기가 있소. 허나 여기서는 곤란하니 조용한 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차순득은 영문을 몰라 했지만 도경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소. 그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쩐지 그대는 믿어도 될 사람 같구려. 사흘 뒤 저 강가 정자에서 봅시다. 이렇게 약조를 하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도경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지요. 차순득의 마음을 얻는다면 최도식의 심장부를 찌를 결정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렵 최도식은 마지막 수단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설란의 행방을 끝내 확실히 잡지 못하자 최도식은 더욱 모진 결단을 내린 것이지요. 산 너머 그 늙은이와 색시가 수상하다 했겠다. 더 볼 것도 없다. 군사를 풀어 그 움막을 통째로 덮쳐라. 늙은이든 색시든 모조리 잡아들여 증거의 행방을 캐내라.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도 좋다. 최도식의 명은 추상 같았습니다. 한밤중 횃불을 든 졸개 수십 명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시퍼런 칼날이 달빛에 번뜩였습니다. 이렇게 도경이 결정적인 한 수를 두려는 바로 그때 산속 움막에는 최도식의 졸개들이 들이닥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산속 움막에 횃불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도식의 졸개 여럿이 칼을 빼들고 움막을 에워쌌지요.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나오너라. 역적 윤지연의 딸과 그 일당을 잡으러 왔다. 졸개들의 외침에 설라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한밤중에 정적을 깨고 들이닥친 횃불과 칼날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지요. 도경은 재빨리 설란을 등 뒤로 숨겼지요. 부인, 침착하시오. 내 어떻게든 막아보겠소. 도경은 노인의 모습 그대로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인고 늙은이가 사는 누추한 집에 무슨 볼일이 있어 이러는가. 도경이 갈라진 목소리로 호통을 쳤지만 졸개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잔말 말고 그 안에 계집을 내놓아라. 윤지현의 딸이 여기 숨어 있는 것을 다 알고 왔다. 졸개들이 움막 안으로 들이닥치려 하자 도경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지요. 순간 도경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늙은이의 굼뜬 몸짓은 온데간데 없고 날랜 무인의 솜씨로 졸개들을 하나둘 쓰러뜨렸지요. 지팡이를 휘둘러 앞장선 졸개의 손목을 치고 몸을 날려 뒤에서 덤비는 자를 걷어찼습니다.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도경의 무예는 보는 이의 입을 떡 벌어지게 했지요. 이 늙은이가 무슨 도수를 부리는 게냐. 졸개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수가 많은지라 도경 혼자서 당해 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졸개들이 사방에서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도경의 몸에도 점점 상처가 늘어갔지요. 혼란한 틈을 타 도경은 설란과 박씨를 뒷문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부인, 어서 박씨와 함께 산속으로 피하시오. 나는 이자들을 막고 뒤따르겠소. 서방님, 안 됩니다. 함께 가셔야지요. 설란이 울부짖었지만
도경은 단호했습니다. 어서 그대가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요. 그 혼수함을 꼭 챙기시오. 설란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박 씨가 설란을 끌다시피 하여 어둠 속으로 달아났지요. 아씨, 어서요. 도련님 뜻을 헛되이 하시면 안 됩니다. 박 씨의 외침에 설란은 이를 악물고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와 졸개들의 고함이 점점 멀어졌지요. 도경은 그 사이 졸개들을 막아섰습니다. 설란이 무사히 달아날 시간을 벌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 두려 한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중과 부적이었습니다. 졸개들의 칼에 도경은 어깨를 깊이 베이고 말았지요. 선열이 도포를 적시고 도경은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도 도경은 끝까지 버티며 설란이 달아난 방향과는 반대쪽으로 졸개들을 유인했지요. 이놈들, 나를 잡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쪽이다. 도경이 비틀거리며 산 위쪽으로 달아나자 졸개들이 우르르 그 뒤를 쫓았습니다. 덕분에 설란과 박 씨는 무사히 반대편으로 몸을 피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도경은 끝내 더 달아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도경을 졸개들이 우르르 덮쳐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나. 끌고 가서 문초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도경은 최도식의 졸개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지요. 어둠 속을 헤매 달아난 설란과 박 씨는 가까스로 깊은 산속 동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설란은 두려움과 슬픔에 온몸을 떨었지요. 할멈, 서방님이 잡히셨소. 이를 어쩌면 좋소. 설란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박 씨도 설란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아씨, 진정하세요. 도련님은 지혜로운 분이니 분명 무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설란의 절망은 깊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이제 사랑하는 지아비마저 이를 처지에 놓였으니까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막막함이 설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서방님도 잡히시고 증거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으니 설란의 머릿속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최도식의 졸개들이 이곳까지 들이닥칠 것만 같았지요. 밤은 깊어가고 동굴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설란은 그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지요. 추위와 두려움에 떨면서도 설란은 자꾸만 도경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을 피신시키려 졸개들을 막아서던 그 모습을 말이지요. 그 깊은 절망의 밤, 설란은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겉이 아니라 그 속에 품은 뜻에 있느니라. 아버지의 그 말씀이 어둠 속에서 별빛처럼 가슴을 비추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사약사발을 받아들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결백을 외치던 아버지의 모습,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도 졸개들을 막아서던 도경의 모습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래, 아버님께서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 사약을 받는 순간까지도 결백을 외치셨어. 서방님 또한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키셨다. 그런데 나는 어찌하여 이리 약한 모습을 보이는가? 설란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품었던 그 뜻, 서방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그 뜻을 이제는 자신이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겉모습이 곱고 연약한 규수라 하여 그 마음마저 연약한 것은 아니다. 나도 아버님의 딸이요. 서방님의 아내다. 내 속에 품은 뜻으로 내가 이 일을 끝내리라. 설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솟아올랐습니다. 할멈, 나는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겠소. 서방님을 구하고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겠소. 설란의 두 눈에는 어느새 굳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설란을 보며 놀라움과 대견함에 눈시울을 붉혔지요. 아씨, 그래요.
그 정신이에요. 대감님을 쏙 빼닮으셨어요. 이 늙은 것도 목숨 바쳐 돕겠습니다. 날이 밝자 설란은 동굴에서 나와 산을 내려갔습니다. 설란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도경이 공들여 온 그 이방 차순득이었습니다. 도경이 늘 말하기를 차순득의 마음이 거의 돌아섰다고 했지요. 서방님께서 그토록 공을 들이신 분이니 분명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설란은 박씨를 시켜 차순득을 은밀히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차순득은 낯선 노파의 방문에 경계했지만 박씨가 윤대감 댁 유모라는 것을 알고는 얼굴빛이 달라졌지요. 박씨를 따라 외딴 곳에서 설란을 만난 차순득은 그간의 사정을 모두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까이 지내던 약장수가 실은 윤대감의 제자였고 산속 노인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말이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 약장수 양반이 윤대감의 제자였단 말이오. 그럼 내가 그토록 마음 아파하던 윤대감의 따님이 바로 아씨란 말이오? 차순득은 설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면목이 없소이다. 이 죄 많은 놈이 바로 그 가짜 서찰을 댁에 끼워 넣는 일에 끼었던 자요. 아씨의 아버님을 그리 만든데 내 손이 닿았으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오. 차순득은 머리를 땅에 짓지으며 통곡했습니다. 설란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차순득을 일으켜 세웠지요. 지난 일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잡는데 힘을 보태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설란의 너그러운 말에 차순득은 더욱 감격하여 눈물을 쏟았습니다. 곧 차순득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셨군요. 좋습니다. 이 차순득 더 이상 양심을 속이며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한 목숨 바쳐서라도 아씨의 아버님 누명을 벗기고 저 간악한 자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차순득은 설란 앞에서 그렇게 다짐했지요. 그러고는 자신이 오랫동안 몰래 빼돌려 모아둔 것이 있다며 한 가지 물건을 내밀었지요. 그것은 최도식의 비리가 낱낱이 적힌 비밀 장부였습니다. 벼슬을 판 내력과 받은 뇌물의 액수가 고스란히 기록된 결정적인 증거였지요. 이것이면 최 판서의 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만약을 위해 몰래 베껴두었지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소이다. 설란은 그 장부를 받아들고 감격에 떨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설란의 손에는 최도식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무기가 쥐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사로잡힌 도경을 구하고 이 진실을 임금께 아뢰는 일이었지요. 설란은 차순득과 머리를 맞대고 아피를 의논했습니다. 차 이방, 이 장부만으로 충분하겠습니까? 혹 임금께서 의심하시면 어찌하옵니까? 설란의 물음에 차순득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말씀이 옳습니다. 장부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요. 최 판서가 모함으로 몰아붙이면 곤란해집니다. 무언가 윤대감님께서 직접 남기신 증거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요. 그 말에 설란은 문득 아버지의 혼수함을 떠올렸지요. 역적의 집이라 모든 것을 빼앗겼어도 어쩐 일인지 그 낡은 한마는 무사히 가지고 나올 수 있었지요. 어쩌면 아버님께서 그 함에 무언가를 남기셨을지도. 설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실마리가 잡힐 듯한 예감이 들었던 것이지요. 설란의 가슴 속에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금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마지막 싸움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설란은 차순득의 도움을 받아 사로잡힌 도경의 행방을 수소문했지요. 도경은 최도식의 사가에 갇혀 모진 문초를 받고 있었지요. 그러나 도경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도 설란의 행방도 증거에 관한 그 무엇도 발설하지 않았지요. 이 늙은이가 어지간히 독한 놈이로구나.
허나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최도식은 이를 갈았습니다. 한편 설라는 차순득에게서 받은 비밀 장부와 아버지가 남긴 혼수함을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설라는 혼수함의 무게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요. 함을 이리저리 살피던 설라는 바닥을 두드려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함의 바닥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함이었으나 바닥을 두드리니 속이 빈 듯한 소리가 났지요. 설라는 떨리는 손으로 함의 모서리를 더듬었습니다. 이윽고 손끝에 작은 빗장 같은 것이 잡혔지요. 그것을 밀자 함의 바닥이 스르르 들렸습니다. 조심스레 바닥을 드러내자 그 아래에서 한 뭉치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빼곡히 적힌 글씨는 틀림없는 아버지 윤대감의 필체였지요. 바로 아버지 윤대감이 목숨을 걸고 작성한 상소의 원본이었습니다. 최도식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하는 그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벼슬을 판 내력, 뇌물의 액수, 백성을 수탈한 죄상이 날짜와 함께 조목조목 적혀 있었지요. 아버님께서 이것을 소녀에게 맡기셨군요. 설라는 그 문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가 어찌하여 자신을 도경에게 보냈는지 그 깊은 뜻을 이제야 온전히 깨달은 것이지요.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딸의 곁에 가장 중요한 증거를 숨겨 두었던 것입니다. 최도식이 결코 의심하지 못할 곳에 말이지요. 역적의 딸이 시집갈 때 가져가는 낡은 혼수함을 그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님, 이 못난 딸이 이제야 아버님의 뜻을 헤아려 싸웁니다.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설라는 눈물을 닦고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설란의 손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상소 원본과 차순득이 건넨 최도식의 비밀 장부. 이 둘을 임금께 올리면 능히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최도식을 심판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설라는 차순득과 의논하여 마침내 임금께 직접 호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임금이 거둥하는 길목에서 격쟁을 올려 억울함을 아뢰기로 한 것이지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설라는 임금의 행차 앞에 뛰어들어 두 손에 문서를 받쳐 들고 엎드렸습니다. 전하, 억울하게 죽은 신하의 딸이 감히 아뢰옵니다. 부디 이 글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호위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설란을 끌어내려 했지요. 웬 계집이 감히 어가 앞에 뛰어드는가? 썩 물러가지 못할까? 군사들이 창을 들이대며 위협했지만 설란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목청을 높여 외쳤지요. 전하, 충신 윤지연의 결백과 간신 최도식의 죄상이 여기 모두 담겨 있사옵니다. 소녀, 이 한 목숨버릴 각오로 아뢰오니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설란의 목소리에는 추호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곱게 자란 교수의 가녀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진실을 밝히려는 결연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지요. 그 절박하고도 당당한 외침에 임금은 행차를 멈추었습니다. 멈추어라. 그 계집을 끌어내지 말고 그 글을 가져오너라. 임금은 설란이 올린 문서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상소에 적힌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지요. 한 줄 한 줄 읽어 갈수록 임금의 얼굴은 놀라움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란 말이냐? 어찌 이런 일이 짐의 눈을 피해 자행되었단 말인가? 임금의 목소리가 노여움으로 떨렸습니다. 설란은 머리를 조아린 채 또렷하게 아뢰었지요. 전하, 한 자도 거짓이 없사옵니다. 소녀의 아비는 저 죄상을 고발하려다 도리어 영모의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았사옵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 주시옵소서. 임금은 그 자리에서 최도식과 관련된 모든 자를 불러들이라 명했습니다. 사로잡혀 있던 도경 또한 어전으로 끌려 나왔지요.
도경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도 백발 가발을 벗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어전에는 최도식도 불려 나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최도식은 임금 앞에 놓인 문서를 보고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이것은 모두 모함이옵니다. 신은 결단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최도식은 펄쩍 뛰며 발뺌했지요. 그러나 임금의 명을 받은 도경이 한 걸음 나서며 또렷한 목소리로 아뢰었지요. 전하, 신은 윤지헌의 제자 서도경이옵니다. 저 최도식은 제 스승의 비리 고발을 두려워하여 도리어 영모의 누명을 씌워 죽였사옵니다. 여기 스승께서 남기신 상소 원본과 최도식의 비밀 장부가 그 증거이옵니다. 도경은 품에서 옷가락지 한 짝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옷가락지는 스승께서 소신에게 정혼의 증표로 내리신 것이옵니다. 스승의 따님과 소신은 본디 정혼한 사이로 스승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신에게 따님을 부탁하셨사옵니다. 소신이 늙은이로 변복하여 산속에 숨어 지낸 것도 저 간악한 자의 감시를 피해 진실을 밝힐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었사옵니다. 도경의 증언은 조리 있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듣고 있던 신하들이 술렁였지요. 그러나 최도식은 더욱 거세게 발뺌했습니다. 저자는 역적의 제자이옵니다. 역적의 무리가 한 통속이 되어 충신인 신을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전하, 저 간교한 말에 속지 마시옵소서. 최도식이 끝까지 죄를 부인하자 어전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차순득이 어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소인은 최도식의 밑에서 오랫동안 그 더러운 일을 도운 이방 차순득이옵니다. 저 비밀장부는 소인이 직접 베껴둔 것으로 한 자도 거짓이 없사옵니다. 최도식이 벼슬을 팔고 매물을 받은 내력이 모두 거기 적혀 있사옵니다. 측근이었던 차순득마저 등을 돌리자 최도식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네 이놈, 차순득이 내 놈이 감히. 최도식은 부들부들 떨며 차순득을 노려보았지만 차순득은 조금도 굽히지 않았지요. 대감 소인도 이제 더는 양심을 속이고 살 수 없소이다. 죄 없는 분들을 그리 많이 해쳤으니 소인도 그 벌을 달게 받겠소. 차순득은 자신이 가담했던 가짜 서찰 사건의 전말까지 낱낱이 고했습니다. 어떻게 가짜 영모 서찰을 꾸며 윤대감의 집에 숨겨 넣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말이지요. 임금은 장부와 상소를 낱낱이 대조해 보았습니다. 두 문서에 적힌 내용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들어맞았지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도식, 내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거늘 아직도 발뺌을 하려 드는가. 충신을 모함하여 죽이고 나라를 좀먹은 내 죄를 어찌 다 헤아리겠는가. 임금의 진노에 최도식은 그제야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부디 목숨만은. 조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최도식은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목숨을 구걸했지요. 그러나 임금의 명은 추상 같았지요. 저 간악한 자의 관직을 모두 삭탈하고 가산을 몰수하여 먼 변방으로 유배 보내라. 2번 다시 도성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세를 부리던 최도식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죄인의 몸이 되어 끌려 나갔습니다. 비단 관복은 벗겨지고 옥관자는 떨어져 나갔지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최도식의 모습은 한때의 위세가 무색하리만치 초라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통쾌함에 박수를 쳤지요. 속이 다 시원하다. 천벌을 받은 게야. 충신을 모함한 죄, 마땅한 벌이로다. 우리 같은 백성을 쥐어짜 제배를 불리더니 꼴 좋다. 백성들의 손가락질과 야유 속에 최도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변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동안 최도식에게 빌부터 호가호위하던 무리도 줄줄이 잡혀 들어가
각기 죗값을 치렀지요. 벼슬을 사고 팔던 자들, 뇌물을 바치고 백성을 수탈하던 상단까지 모조리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골마있던 조정의 폐단이 이 일을 계기로 말끔히 씻겨 나간 것이지요. 임금은 이어서 윤지헌의 누명을 벗기고 그 충절을 기렸습니다. 윤지헌은 죄가 없을 뿐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간신을 고발한 충신이로다. 그의 관직을 회복하고 후하게 시호를 내려 그 넋을 위로하라. 또한 임금은 설란과 도경의 충효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부녀가 모두 충절이 깊고 부부가 한뜻으로 정의를 세웠으니 참으로 가상하도다. 서도경에게 벼슬을 내리고 그 공을 치하하라. 임금은 도경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윤대감에 몰수되었던 가산도 모두 되돌려 주었지요. 또한 의롭게 진실을 증언한 차순득에게도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그 용기를 가상히 여겨 작은 벼슬을 내렸지요. 설란과 도경은 임금 앞에 엎드려 성은에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곁에서 지켜보던 박씨도 감격에 겨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대감님,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보고 계시지요? 우리 아씨가 기어이 해냈습니다. 기어이. 박씨는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중얼거렸지요. 드디어 길고 험한 싸움이 진실의 승리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한이 풀리고 간악한 자가 죗값을 치렀으며 고든 뜻을 품은 이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도경은 회복된 벼슬 자리에서 백성을 위해 어진 정치를 펼쳤습니다. 스승 윤대감이 그러했듯 늘 낮은 곳에 백성을 살피고 억울한 이의 편에 섰지요. 고을에 억울한 송사가 있으면 밤을 새워 진상을 가렸고 굶는 백성이 있으면 곳간을 열어 구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도경을 두고 죽은 윤대감이 다시 살아 돌아온 듯하다며 칭송했지요. 설란은 그런 도경의 곁을 지키며 어진 안주인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산속에서 익힌 약초 솜씨로 병든 이들을 돌보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늘 베풀기를 잊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윤대감의 위패를 모셔 철마다 정성껏 제사를 올렸지요. 어느 맑은 가을날 부부는 윤대감의 위패 앞에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마음 놓고 쉬소서. 아버님의 결백이 만천하에 드러났사옵니다. 설란이 위패를 어루만지며 나직이 속삭이자 도경이 곁에서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스승님, 이 제자가 스승님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사람의 참모습은 겉이 아니라 그 속에 품은 뜻에 있다는 그 말씀을요. 위패 위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지요. 한때 곱게 자라기만 했던 대감집 규수는 이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여인이 되어 있었지요. 세상 물정 모르고 글만 읽던 처녀가 아버지를 잃고 지아비를 구하며 진실을 밝히는 동안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누더기를 걸친 늙은이 행세를 하던 청년은 떳떳한 관원이 되어 백성의 어버이가 되었습니다. 백발의 주름진 가면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고든 뜻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본 것이지요. 겉모습은 그토록 보잘것없었으나 그 속에 품은 고든 뜻이 끝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사람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참모습은 비단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품은 뜻에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부디 이 이야기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